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프닝 직후에 보내드렸던 경제상식 퀴즈, 그 정답은 수학여행이었습니다. 수학여행. 많은 분들이 그래도 저희에게 정답을 보내주시면서 잠시나마 그 수학여행 추억에 좀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7444님은 저는 경주로 갔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은 혼자만의 여행을 떠나고 싶어요. 지금은 이제 혼자만의 여행. 저도 중학교 때 경주, 그리고 고등학교 때 제주도 그렇게 갔던 것 같습니다. 0358님은 74년도 국민학교 5학년 때 돈 600원 가지고 수학여행을 갔는데 이게 마지막 여행이었네요 라고. 아이고야. 아이고, 또 이렇게 슬픈 문자를 보내주셨네. 또 이제 뭐 주변이라도,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 자주 다니시면 되죠. 오늘 지금 증시 상황을 보니까 코스피가 0.7% 떨어지고 있고요. 코스닥은 1.25%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밤사이 약간 조금 흔들렸었고, 또 뭔가 뭐라 해야 될까, 좀 정치적인 발언들이 시장에도 조금 영향을 좀 주는 걸로 보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포함을 해서 좀 오늘 글로벌 데이터로 시장을 한번 내다보겠습니다. 86번가 정광우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단 밤사이에 뭐 나스닥이 한 0.8% 빠졌고 뉴욕 증시는 조금 조정을 받는 흐름들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중요한 요소들이 있었는지부터 좀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일 먼저 테슬라가 거의 한 10% 정도 하락한 점이 가장 큰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네, 일단 실적 자체도 그 전에 나왔을 때, 이제 전날에 장이 끝나고 나왔죠. 그때 나온 숫자가 조금 이제 시장 예상치를 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장이 열리기 전에 이미 장전 시간에 주가가 좀 좋지 않았는데, 근데 또 스타쉽 프로젝트가 요번에 또 실패를 하면서, 그러면서 더 빠졌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테슬라가 쏘아 올린 건 아니고 스페이스 X라는 별도의 회사기는 한데 많이 기대를 했고 발사한 지 4분 만에 이제 공중에서 폭발을 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네. 근데 또 스페이스 X 측에서는 좋아하더라고요. 발사를 일단은 4분까지는 성공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분위기에 따라서 어제는 테슬라에 대해 가지고서는 좀 안 좋게 볼 만한 그런 분위기였었다이고요. 추가적으로는 증시 전체로 보았을 때에는 좀 침체에 대한 우려가 더 커졌던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 네, 첫 번째는 매주 목요일에 나오게 되는 실업 관련된 데이터가 실업 이제 청구 수당 건수가 예상치보다 조금 더 많았었고요. 그래서 실업이 조금씩 늘어나는구나, 이게 경기가 나빠지는구나. 그다음 또 하나는 컨퍼런스 보드에서 나오는 경기 선행 데이터가 예상보다 좀 많이 낮게 나왔습니다. 이 컨퍼런스 보드에서 나오는 데이터는 사실 그 미국의 경기 침체 구간을 잘 맞추기로 유명한 데이터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1년 내내 지금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고요. 또 추가로 더 하락을 하다 보니까는 안 좋은 것이 아니냐. 근데 세부적으로 내역을 이렇게 뜯어다 보게 되면 가령 뭐 건설 관련해 가지고 허가 건수라든지요. 아니면은 그 경기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 뭐 이런 부분들이 지난달이라고 하면은 SVB가 이제 영향을 미쳤을 거잖아요. 그래서 뭐 실리콘밸리 은행.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무적인 것뿐만 아니라 뭐 금융적으로도 대출 관련된 인덱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장단기 금리 차이 역전의 심화라든지 이런 점들이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침체에 대한 공포가 또 조금 더 증가를 하면서 증시 전체는 약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잠시 후 이제 연준의 경기 판단하고 좀 같이 묶어서 또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아까 잠깐 이야기하다 말았던 테슬라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아무래도 서학개미들이 많이 이제 좋아하는, 사랑하는 투자 대상이다 보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보다 매출이 약간, 이건 조금 차이가 있기는 했었고, 근데 특히 이제 주목을 받았던 게 수익성. 수익성이 이제 나빠지는 것 아니냐. 왜냐면은 최근에도 그렇고 여러 차례 가격을 인하를 하고 있죠. 가격을 낮추면서 그러면은 뭐 이제 대당 팔아서 남기는 금액들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낮아지는 것 아니야?
이러면서 많이 이제 주가가 떨어졌던 거잖아요. 요건 좀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세요? 네, 사실 그 테슬라는 저는 딱 두 가지로 나눠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하나는 기존의 업체들도 하고 있던 이제 하드웨어 자동차를 파는 거.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소프트웨어를 파는 건데 뭐 잘 아시다시피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게 봤었을 때는 하드웨어 쪽에서는 우리가 사실 더 기대를 가지는 것이 오히려 좀 과한 기대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차량 그 이제 하드웨어 쪽에 마진만 놓고 봤을 때에는요, 과거 사례들이 있거든요. 이건 완전히 새로운 게 아니잖아요. 자동차를 만들 때 철을 넣고 쿠션 넣고 뭐 타이어도 넣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깔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매출 총 이익률을 따져보면 네. 과거에 도요타가 최전성기일 때, 네.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가 최전성기일 때 매출 총 이익률이 20% 중후반 정도가 나왔었고 그게 피크였습니다. 그건 이제 매출 총 이익률이고 영업이익률로 따지면 훨씬 더 낮은 거죠. 네, 이제 일반 관리비 들어가니까요. 근데 테슬라의 경우에는 똑같은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게 작년에는 가장 높을 때는 30%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네. 그리고 요번에 이제 그 최근에 내려와서 요번에는 이제 20% 내외 정도, 네. 19%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 점들은 어찌 보면은 자동차가 막 엄청나게 받는데 시간 오래 걸리는 그런 식으로 정말 제값을 받다 못해 할증까지 해서 판매할 수 있을 정도로 뜨거울 때에 거기다가 뭐 공장에서의 그런 규모의 경제 효과도 엄청나게 나겠죠. 그럴 때 나는 거고 그런 마진을 다시 기대한다라는 것은 어렵고 그건 현실적인 기대치를 낮추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서 정상 마진 정도를 유지를 하고 요 정도 마진이 딱 코로나 직전에 그 테슬라가 보여줬었던 마진율입니다. 매출 총 이익률 차량만 네, 봤을 네. 때는요. 그럼 추가적으로는 결국은 이 회사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관련해가지고서가 어느 정도냐. 그게 딱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이번 분기에는 사실 주당 순이익은 거의 비슷했어요. 예상치하고. 네. 근데 지난 4분기 실적 때에는 예상보다 잘 나왔습니다. 근데 예상보다 잘 나왔던 이유가 딱 그만큼이 뭐였냐 하면은 이제 그 FSD 관련해서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서 북미 지역에 서비스가 업데이트가 된 게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매출액 인식을 좀 했었거든요. 네. 그 부분만큼이 이익으로 들어온 게 차이였다라는 거고 그렇다란 말은 앞으로도 이와 관련해서 업데이트가 좀 진척이 잘 나오면 네. 이익이 예상보다 잘 나올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사실은 거의 예상한 수준으로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전통의 영역이니까요.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전에 김광민님은 가격을 더 떨어뜨린다고 했는데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또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자동차는 이제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이거 가격을 내려서 점유율을 넓혀버리고 사람들이 많이 타도록 한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팔겠다 이거 아닙니까? 애플의 전략이 그러했듯이 네네. 그렇게 또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가격을 내리는 거에 있어가지고서는 요걸 좀 크로스 체크를 해보면 네. 어떤 점들이 있냐면 첫째로는 이번에 IRA 관련해가지고서 아하. 업체들이 보조금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서 납품업체가 받는 이제 요거는 아직 확인된 바는 아닌데 네. 납품업체들의 보조금 중에서도 일부를 테슬라가 뭐 이제 취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만약 그 부분을 반영한 게 아니냐라는 이제 루머가 하나 있고요. 납품업체라고 하면은 어떤 그 의미가 될까요? 이제 일본에 예. 그 이제 배터리를 저기 테슬라에 공급해주는 업체가 네, 네. 사실은 계약을 맺을 때 본인들이 향후에 뭐 이런 그 세금 관련해가지고서 혜택 같은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이 테슬라에 귀속될 수가 있다. 뭐 이런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현재 있기는 합니다. 요건 이제 시장의 추정. 네, 그렇습니다. 아마 그 일본의 배터리 업체라면 파나소닉일 테고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할인을 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네. 그래도 마진은 괜찮으니까가 첫째 있고요. 근데 요거는 확인이 안 된 부분이란 거고요. 그다음에 네.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 테슬라에 납품한 차량 업체들이 많습니다. 부품 업체 중에서요. 근데 그 업체들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다른 업체들에게 하는 것보다 여전히 테슬라 쪽이 마진이 좋다라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도 테슬라 쪽에서도 요번에 비용 절감에 대한 얘기를 꺼냈는데 이제 납품 업체들에 대해 가지고서 아마 추가적인 조금 비용 절감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본인들의 마진을 지켜나가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 정도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자동차 업체에서는 전통적으로 그 부품사, 협력사
네, 단가 네. 인하 압력이 굉장히 많았던 쪽인데 테슬라도 그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될지 한번 좀 지켜봐야겠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그러면 부품 업체들은 너무 손해지 않느냐 싶긴 한데 네, 워낙 테슬라가 지금 확장을 해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서 물량이 늘어나면 또 음흠.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는 부분이 있으니까는 뭐 어떤 면에서는 서로 간에 윈윈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보다 하루 정도 먼저 실적을 발표했던 넷플릭스. 넷플릭스 이제 실적도 실적이고 과연 이제 신규 가입자가 몇 명이나 늘어나느냐 이것도 굉장히 이제 주목되는 포인트잖아요. 네, 네. 근데 넷플릭스는 어떻습니까? 약간 좀 실망을 한 분들도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실적은 사실 이 회사는 정말 특이한 게 예. 실적이 발표되는데 실적을 잘 안 보고 이제 가입자 순증만 보는 그런- 가입자가 얼마나 늘었느냐. 네, 네. 근데 이게 예상치를 하회를 했습니다. 네. 예상치는 241만을 예상을 했는데 실제 발표는 175만으로 낮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그 아시아 쪽은 예상보다 많이 나왔어요. 근데 나머지 모든 지역이 예상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에서는 조금 실망을 했고요. 네. 특히나 여기에다가 그 다음 분기에 대해 가지고서 넷플릭스에서 가이던스를 우리가 이 정도 할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투자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숫자 자체가 뭐 매출이나 이익 아니면은 이 가입자 순증 같은 경우에도 다 좀 예상 대비 좀 낮은 숫자를 제시를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에서 조금 넷플릭스에 대해서 주가가 살짝 좀 소폭 안 좋게 반응을 했는데 근데 또 좀 독특한 점이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비용 절감의 의지를 드러내면서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좀 괄목할 정도만큼 좋아진 점, 요 점은 투자자들에게 또 긍정적으로 이번에는 눈길을 끌었습니다. 왜냐하면 좀 차이가 컸기 때문인데요. 네. 작년 한 해 동안 넷플릭스가 거두어들인 순현금 흐름이 16억 달러였었거든요. 예. 근데 올해는 1분기에만 21억 달러. 를 기록을 했고 연간으로 원래 한 30억 달러 보던 거를 35억 달러로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러면은 회사가 혹시나 이 재원을 바탕으로 해서 주주 환원 같은 것들에 좀 나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사실 가입자에서 좀 실망한 거 대비해서는 주가 반응은 그래도 뭐 약하긴 하지만 견조한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순현금 흐름이 더 좋아졌다라는 거는 뭐 실적이 더 나아졌다라는 의미도 되겠습니다만 이러저러한 뭐 투자라든지 비용이 상대적으로 좀 줄고 회사 내에 남기는 돈들이 네, 더 네. 많아지고 있다. 네, 그래서 네. 더 많이 남겨서 주주들에게 돌려줄 수도 있다. 물론 이제 기대가 그렇게 먼저 좀 나오는 거겠죠. 넷플릭스 이야기를 살펴봤고 그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고 하는 투자은행이 한 설문조사한 거 보니까 투자자들이 더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흐름을 일단 한번 저희가 쭉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2022년도 초만 해도 굉장히 다들 환호를 했었거든요. 네. 그때가 이제 증시 최고점이었었죠. 정점이었죠. 네, 그리고 상반기 지나고 뭐 6월달 CPI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막 9%를 넘고, 네. 그 다음에 8월에 잭슨홀 심포지움에서 파월 의장이 마치 폴 볼커가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투심이 그때는 굉장히 나빠졌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10월부터가 증시가 이제 미국 증시가 저점이었고 점점점 올라왔었죠. 네. 그래서 최악이었던 투심이 좀 회복 국면에 들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실리콘밸리 사태가 터진 거죠. 네. 그러면서 3월달 조사에서 급격하게 갑자기 다시금 부정적인 걸로 바뀌었었는데 네. 4월달 요번 조사가 나온 걸 보니까는 거기서 더욱 부정적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조금 놀라운 점은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거였냐면 네. 사실 그 사이에 증시나 뭐 이런 거는 좀 안정화되고 반등도 보여주고 했는데 근데 오히려 투자자들의 심리는 훨씬 더 나빠졌다라는 부분이고 이 점을 뭐 나름대로 해석을 해본다면은요. 예. 아무래도 뭔가 아직까지는 좀 해결이 안 된 것 같다. 아직까지 닥쳐올 것들 중에 찜찜한 게 많은 것 같다. 네. 뭐 가령 예를 들면은 부채 한도 협상은 어떻게 할 것이며 하반기에 혹시 물가가 재상승을 거두면 어떡할까. 그다음에 뭐 미국하고 중국 간에도 분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뭐 외교적인 부분. 네. 게다가 실적 시즌이 혹시나 좀 좋지 않고 나아가서는 침체에 대한 부분 걱정까지도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투자 심리 자체는 굉장히 나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다만 근데 그 상황에서 이렇게 증시가 꾸역꾸역 올라가기 시작할 때를 보통 시장에서는 의심의 벽을 타고서 시장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네. 뭐 지금까지는 의심의 벽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심리는 많이 부정적으로 가 있는데
하지만 주가는 또 의심의 벽을 타고 오르고 그 사이에서 괴리 속에서 투자자들은 또 고민이 계속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힌트 하나하나 또 계속해서 한번 찾아가 볼게요. 미국 그 은행들 실적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JP모건, 뭐 시티그룹, 웰스파고 이런 데들은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왔고, 근데 반대로 골드만삭스는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어요. 여긴 적자까지 기록했다고요. 왜 이렇게 좀 달라졌을까요, 결과들이? 이게 이제 적자 부분은 이제 아니고요. 네. 네. 그 실적 자체는 지금 말씀해주신 은행들은 다들 좀 상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골드만이 예상치 주가가 대비 좀 상회. 빠져가지고서 아마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네, 이제 실적 골드만삭스 자체는 경우에는? 골드만도 예상치는 상회를 그래요? 하기는 했습니다. 오. 네, 네. 네, 아마도 이제 주가 자체가 네. 그 골드만의 경우는 그날 나왔을 때 두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하나는 네, 네. 그런 뭐 트레이딩이나 FICC 이런 쪽에서 생각보다 많이 좀 매출이 부진하게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실리콘밸리 사태로 인해 가지고서 시장에서 뭔가 매매 쪽에서 조금 그 골드만삭스 쪽으로는 좀 뭔가가 하여튼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네. 그런 게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애플하고 네. 또 그 이제 예금고 관련해 가지고서 새롭게 예금 통장을 내놓는다고 하는 것. 런칭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 부분이 혹시나 골드만의 사업을 좀 이렇게 카니발라이제이션이라고 하죠. 잠식. 잠식 당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좀 주가 반응은 나빴었다라는 걸 아마 이렇게 표현을 해주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은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호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외로 예. 그러니까 SVB로 인해 가지고서 되게 나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도 했었는데 생각보다 실적은 다 좋았었다. 전체적으로이고, 그 다음에 예금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특별히 그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문제가 되는 은행도 없더라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은행들이 오히려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는 네. 뭐 좀 견조한 흐름 혹은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자금 융통 사정도 좀 전체적으로 은행권들을 고려를 하면 네. 그러면은 이쪽에 있어가지고서는 생각보다는 좀 우리가 우려가 과했었고 지금은 조금 해소되는 국면에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하, 그래요. 지역은행들, 뭐 중소은행들 경우에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이게 또 중소은행에 또 대형하고 중소를 나눠봐야 되는 네, 부분이잖아요.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했었을 때에 그 중소은행들의 경우에도 생각보다는 괜찮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그런 그림이 이제 이렇게 시장에서 회자가 된 적이 있는데 뭐냐 하면은 중소은행들의 전용기가 네. 전부 오마하로 향하고 있다. 워런 버핏 만나러. 예. 그래서 고은행들은 조금이라도 자금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그것들이 다 이제 리스트업을 해가지고서는 실적 발표를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은행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오히려 이제 그 실리콘밸리 터지고 나서 네. 뭐 예금이 증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데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오히려 나가는 속도가 1월하고 2월이 좀 빨랐었고 네. 3월에 그 이제 실리콘밸리 이후에는 오히려 안정화가 되어 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게 이제 그 우려를 많이 가져가지고서 1월, 2월에 되게 분위기가 안 좋아졌던 게 이제 은행권에서는 먼저 나타났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첫째로 들고요. 네. 그 다음에는 생각보다는 뭐 연준이라든지 재무부에서 빠르게 대응을 해가지고서 중소은행들도 여기에 발맞춰 가지고서 움직여서 일단은 좀 잘 방어를 해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좀 특이했던 곳이다라고 하게 되면 네. 그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이라고, 여기는 뭐 10위권 초반 정도의 대형 은행입니다.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 네. 네. 그런데 여기는 시장 예상 대비 부진한 실적을 나타냈고요. 네. 지금까지 나온 데 중에서 거의 제일 부진합니다. 한 8% 정도 하회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 하회한 이유를 보니까 그 하회 폭 중의 절반이 여기가 대형 은행이다 보니 퍼스트 리퍼블릭이 이제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얼마 전에 그 위기를 맞았던 은행. 네, 그래서 그 11개 은행이 300억 달러 예금을 예치를 해준 네. 도움을 줬었던 은행인데, 이 스테이트 스트리트도 여기에다가 300억 달러 중에 힘을 좀 보태서 10억 달러를 제공을 해줬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는 실적을 내면서 이 중에서 29%는 우리가 잠재적 손실이 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충당금을 설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은행들에서는 보이지 않던 모습인데 이런 거를 보면은 아직까지도 이 사태가 완전 안정화된 건 아니고 보기에 따라 가지고서는 손실의 위험이 여전히 있다 해서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이제 다른 은행들 볼 때는 조금 안심이 되다가도 여기 보면은 그래도 조금 우리가 그 조심은 해야지 뭐 그런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잠깐 우리가 언급했던 미국 연준의 베이지북이라고 하는 경기 판단 보고서 이름 아니겠습니까? 표지가 베이지색이어서 베이지북.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미국의 중앙은행이 직접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 금융시장의 신용 경색 가능성, 그러니까 약간 돈이 좀 많이 융통되지 않을 가능성, 신용이 좀 경색될 가능성 우려한다라고 밝혔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은행들의 문제, 불안감이 남아 있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인가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그 은행 사태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네. 실은 지난 3월 FOMC 회의에서도 이제 이 부분을 정말 우려를 많이 갑자기 표명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 그다음에 금리 연준을 보신다 그러면 바로 이 신용 관련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이지북에서도 유동성에 대한 언급이 크게 증가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일부에서는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이후로 대출이 실제로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내용도 담겨 있고 나아가서는 이 사태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지역인 샌프란시스코의 경우는 대출이 크게 감소했다. 혹은 최근에 조달 비용의 상승 및 금융 불안정의 영향으로 인해서 여러 부문의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취소되었다라고 해서 네. 현실 그 경제 그 경기에서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3월 FOMC 회의에서 그 의사록이 나오고 나니까는 침체에 대한 언급이 있었잖아요. 네. 그와 더불어서 확실히 이제 좀 경제가 많이 둔화 혹은 침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우려를 곳곳에서 보내고 있다. 그렇게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저희가 이야기를 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좀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그리고 얕게나마 뭐 침체 우려도 있다. 이런 판단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좀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보시는지 그런 시각들은? 저는 그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네. 2분기 정도가 미국으로서는 최고 저점이지 않을까라고 경기 상황으로는요 네.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일단 금리를 굉장히 많이 올렸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영향을 분명히 받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실리콘밸리 은행이 3월 달에 문제가 되었고 그 여파가 지금 계속해서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영향들이 한 2분기 정도에는 내내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떠하냐라고 보게 되면 미국의 기업들도 이제는 매출액의 40%를 해외에서 올립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중국이나 유럽이거든요. 근데 중국의 경우를 보게 되면 리오프닝으로 인해 가지고서 각종 경기 선행 데이터들이 많이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고요. 네. 더불어 가지고서 이제는 소비 데이터도 최근에 잘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중국 쪽, 그러니까 해외 쪽에서의 일단은 개선으로 미국 기업들이 버티는 힘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럽의 경우에도 각종 그 경기 선행 데이터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뭐 구매 관리자 지수뿐만이 아니라 OECD 경기 선행 지수도 보게 되면은 유럽 주요 지역 중에서 프랑스를 제외하고서는 다들 빠르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럽 쪽에서도 또 가스비가 안정화되니까는 소비 여력이 증가하는 점 등으로 인해 가지고서 일단은 미국이 미국 내에서의 경기 둔화는 분명히 지금 겪고 있다. 그런데 그 이외 지역이 작년에는 굉장히 마이너스 영향을 줬는데 올해는 플러스로 또 효자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 미국 자체는 어떠냐라고 봤을 때 미국은 지금 그 심리가 무너진 면도 제가 볼 때는 크다고 보거든요. 심리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봤었을 때는 아직까지 실업률은 안정적이고 예. 그러면은 고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로 들어오는 임금은 있는 상태에서 지금 미국의 가계를 보시게 되면 저축률이 작년 여름 그다음에 초 가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서 다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소비 여력은 쌓여가는데 워낙 주변의 상황들이 안 좋다 하니 소비하기가 좀 꺼려지고 네. 본인이 또 직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도 있는 것이고 네. 은행도 망했다라고 하니까는 더더욱이나 그런 것들이 소비 심리를 훼손시키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바닥을 찍고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은 지금 또 쌓여가는 여력이 경기에
나중에는 보탬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해가지고서 저는 뭐 중국부터 그다음 유럽, 그다음 미국 순서대로 좋아지는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 경기를 그렇게 바톤 터치를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잠깐 그 중국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될 텐데 얼마 전에 그 중국의 1분기 GDP가 나왔는데 4.5% 성장을 네, 했습니다. 예상치가 4.0이었는데 예상치 대비로도 굉장히 서프라이즈로 나온 거고 앞에서도 몇몇 지표들이 이제 개선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대표적인 지표 몇 가지만 한번 평가를 좀 해주시고 이게 우리에게 또 어떤 영향이 될지 그것도 같이 봐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놀라웠던 점은 소매 판매였습니다. 소매 판매. 네. 그러니까 1월에서 2월까지 누적으로는 3.5% 증가였었고요. 네. 시장의 예상치는 3월 달에 7.5% 증가를 봤는데 네. 무려 10.6%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드디어 중국의 소비가 돌아오고 있구나. 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냐 하면은 리오프닝을 선언을 했는데 네. 그런데 중국 내에서 워낙에나 제로 코로나에 국민들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는 사실은 실제로 열었지만은 코로나에 대한 우려 때문에 바깥 활동이나 적극적인 소비 활동이 없었다가 네. 드디어 이게 좀 나타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소비를 하게 되면 쌓여있던 재고가 줄어들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영향이 일단 소비부터 좋아지고 나면 그 뒤에 단으로 도매 쪽이라든지 중간재라든지 원자재 쪽까지도 제 생각에는 순차적으로 이제는 좋아지게 만드는 요소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아주 뭐 FM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행 지표가 먼저 좋아지고 네. 그다음 소매가 좋아졌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주 모범적인 리오프닝 경로를 가고 있지 않나라고 봅니다. 소비가 늘면 재고가 줄어들 거고 그러면 산업 생산은 약간은 조금 부진했다고는 합니다만 예상보다는 그래도 이 생산이 다시 이제 더 확대가 될 수 있는 네, 어떤 그렇습니다. 선순환 구조로 갈 수 있다. 네, 네. 그 얘기를 좀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최근에 이게 뭐 대통령의 좀 발언도 있었고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이에 그리고 중국과 대만 사이에 관련된 이제 발언을 내놓다 보니까 약간 조금 우리 시장이 좀 흔들리는 면이 있었어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환율이 뭐 1,320원대로 이제 올라선다라든지 그래서 이게 과연 증시나 외환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이런 정치적 발언 관련된 게 혹시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계세요? 뭐 예전부터 다들 느끼셨겠지만 예. 주식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치권의 영향이 그냥 없는 게 가장 좋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주식시장에서 가장 위험으로 보는 거는 이제 변수가 뭔가 생겨나서 변동성이 생겨나는 거고. 돌발 변수.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말씀해 주신 돌발 변수가 없는 상황이 제일 좋다 보니 그러면 경기 그 자체만 기업의 수요 공급만 볼 때가 가장 행복하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 같은 그 변동성이 생기는 거는 사실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무조건 위험의 증가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데 좀 현실적인 저희가 측면에서 봤었을 때에는요. 네. 그 한한령이 나온 이후로 예. 한국 소비재에 대해 가지고서는 중국이 더 이상 소비를 줄일 수 없을 만큼 다 줄여놓은 것 같아요. 아하. 우리나라 자동차도 그렇죠. 핸드폰도 그렇죠. 우리나라 화장품이나 각종 소비재. 그다음에 우리나라 엔터. 뭐 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매출 올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제 중국이 그래서 뭐 요번에 리오프닝 통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돌아와서 매출을 올려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네. 현실적으로는 이미 그러면은 반대로 우리나라를 다시 싫어해 가지고서 뭐 보복을 가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보복을 가할 수 있는 소비재 분야는 제가 볼 때 이제는 거의 없다라고 보거든요. 소비재 분야에선. 네, 네. 그리고 중간재의 경우에는 중간재라는 거는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철강재가 있다라고 하면 가령 중국이 안 쓴다라고 하면은 중국이 다른 나라 거를 수입할 것이고 네. 그러면 원래 그 나라 거를 써야 되는 나라는 중국이 가져가 버렸으니까 없으니 우리 거를 가져다 써야 되거든요. 돌고 돌고 돌아서. 네, 네. 그래서 중간재는 그냥 글로벌 총 수요 공급만 보면 되는 부분이라서 중국의 악영향이 실제로 우리가 주판날을 튕겨보게 되면은 네. 정말로 우리가 마이너스 이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정말로 많이 줄여놨습니다. 정말로 많이. 네, 그래서 고르실 때 저는 중국은 그냥 빼고서 그래도 좋은 기업이다. 근데 만약에 중국인들도 다시금 좋아해주면 되게 좋은 그런 게 중국 관련된 주식을 보실 때에 기준이 저는 계속 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도 1분기 데이터도 나오는 거 보면은 우리나라 제1의 수출국이 이제 중국에서 또 미국으로 변하고 있고 다시 네. 중국 수출이 좀 줄고 미국 수출이 늘고 있고.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아직 계속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또 워낙 네, 예민하고 또 어떻게 이게 돌발 변수가 생길지 몰라서. 잠깐 영국으로 갔다 와볼까요? 이게 라디오가 좋은 게 중국 갔다 한국 왔다 다시 영국 갈 수 있습니다. 영국 얘기를 제가 갑자기 꺼낸 이유가 뭐냐면 얼마 전에 3월 소비자 물가 지수 나왔는데 전년 동월 대비 10.1% 증가했습니다. 다른 데들은 조금 이게 막 98, 76, 54 뭐 이렇게 잡혀가고 있는데 영국은 여전히 10%대 물가 상승률. 근데 기준금리 수준을 보니까 4.25%입니다. 다른 데들은 기준금리 엄청나게 막 계속 올리고 있는데 여기는 아직도 4%대. 이 영국의 상황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네, 영국의 소비자 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네. 이제 그 미국에서 최근에 소비자 물가가 헤드라인이 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예. 그리고 뭐 각종 생산자 물가라든지 이런 게 낮게 나오면서 물가 기대를 했었는데 잡히는 것 아니냐 했는데 네, 근데 또 유럽을 보니까는 이런 일이 또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아주 큰 틀에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물가가 한번 대단히 높아진 이후에 그것이 내려오는 과정은 꽤나 울퉁불퉁하다. 그러니까 70년대에도 물가가 높아졌다 내려올 때에는 매월 꾸준히 아주 자로잰 듯이 내려왔던 적은 없었다. 네. 내려오다가 잠깐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게 뭐 이제 범피하다라고 파월 의장도 표현했는데요. 그럼 울퉁불퉁한 경로를 갈 수밖에 없고 그것은 다른 유럽의 나라들도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숫자들은 계속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네. 근데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지 않을까 싶고요. 오히려 저는 좀 팁을 드리자면은 네. 결국은 유럽 쪽에서는 물가에 가장 심하게 영향을 주는 요인은 가스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연가스. 네. 그 가격이 전쟁 이후에 너무 많이 올랐었던 게 문제였었고 네. 그게 지금에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요 가격이 좀 안정적인 수준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우리가 물가가 다시금 막 너무 높거나 아니면 내려온 속도가 별로 신통치 않을까 봐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가스 가격이 안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가장 큰 우려는 하나 덜어내는 거니까 네. 그 점이 저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국에서는 뭐 다음 달에 금리 올릴 확률이 뭐 95% 이상 된다고는 하는데 여기는 여전히 기준금리가 낮은 상황이니까 다른 데들은 요즘 뭐 동결하는 나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영국 네. 상황은 좀 다르게 그냥 우리가 치부하고 있어도 될까요? 네, 영국도 추가 인상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오히려 이제 그 뭐 한국이나 캐나다, 호주, 인도랑은 다르게 영국의 경우에는 뭐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유럽 쪽의 영향을 더 받다 보니까는 네. 유럽은 또 추가 금리 인상이 또 예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 가지고서 일단은 뭐 추가 인상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국내 증시로 좀 돌아와서 볼게요. 오늘은 좀 증시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거래 대금이 많이 늘었어요.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20조 원 넘는 날도 왕왕 생기기도 하고 있고 또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 비중이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75%, 코스닥만 놓고 보면은 한 85% 이상 또 되기도 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상 지금 특히 코스닥 시장을 많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평가들이 높은데 이런 현상 자체는 지금 일단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부터 들어보죠. 네, 사실 한국 증시만큼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높은 국가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는 뭐 아주 독특한 일은 아니고요. 아주 대대로 이어져 온 예. 이런 일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시장이 원래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시장이 기존에 보이던 것과하고 뭔가 달라지면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근데 과거의 양태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는 사실 특이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비중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는 최근 공매도가 많이 늘었습니다. 예. 금액적으로 많이 늘었는데 다만 우리 증시 자체 시가총액도 커졌기 때문에 요거는 비율 측면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이고요. 네. 그렇게 했었을 때 코스피의 경우는 공매도 잔고 그다음에 1거래 대금에서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전부 다 과거 평균 대비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스피에서는 공매도에 따른 특이점은 사실은 발견이 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코스닥의 경우에는 공매도 잔고는 과거 평균 대비 낮습니다. 근데 요거는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오랫동안 공매도를 금지를 시켰었잖아요. 네. 그때 공매도 잔고가 크게 낮아진 것 때문에 그런 거고요. 최근에 보면은 좀 가파른 속도로 잔고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 대금 대비 해가지고서 코스닥에서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과거 평균 대비 계속 높은 상황입니다. 네, 지금. 네. 그래서 코스닥에 대해 가지고서는 사실 코스피, 코스닥이 최근 상승의 기울기 자체도 달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에 대해서 공매도들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공매도는 누가 하냐면 거의 외국인이 합니다. 거의 외국인. 예, 개인 투자자는 뭐 낮은 한 자리로 거의 비중이 없고요. 네, 네. 국내 기관 투자자의 경우에는 이게 사모펀드에서 할 수 있는데 라임하고 옵티머스 이후로 사모펀드 시장은 실질적으로 롱숏 시장은 많이 죽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10%대밖에 되질 않습니다. 8, 90%가 외국인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외국인이 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고 그렇다라면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예. 했을 때에는 일단은 이제 단기 급등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반대되는 매매가 이제 들어온 것이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네. 다만 근데 이 쌓인 만큼이 전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냐라고 하면은 그거는 또 이거는 제가 이제 맞다 아니다가 아니라 알 수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왜냐하면은 공매도를 할 때 아주 용기 있게 공매도만 하는 그런 펀드는 잘 없습니다. 사실 많지 않죠.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지점인데 네. 뭔가 한국 증시나 특정 종목을 안 좋게 보고 공매도만 하는 세력이 있을 것이다. 물론 있겠지만 네. 비중이 크지 않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컴플라이언스에 바로 불려가고요. 예. 그 펀드 규정 자체가 그렇게 못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라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공매도를 하면 그만큼 다른 쪽에서 매수 포지션을 동시에 잡게 됩니다. 그렇죠. 공매도 100원을 하면 매수 100원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공매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는 거래 대금이 증가하는 거하고도 괴를 같이 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시장 규모가 커질수록. 네, 그렇습니다. 다만 근데 약간은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글로벌로 하는 곳은 한국 내에서 롱숏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한국에 좀 코스닥은 좀 올랐으니 공매도를 하고 예를 들어 일본 주식 시장은 좀 덜 오른 것 같으니 롱을 할까 해버리면 우리 시장에서는 그러면 순수 매도만 나온 효과도 있거든요. 아하. 근데 이런 부분도 최근에는 일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예. 양쪽 저울에 뭘 서로 올려놓느냐 이렇게 이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단기 급등을 했다 보니 좀 매도가 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다. 근데 그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금액만큼 그만큼이 다 실제 안 좋게 보는 포지션은 아니고 그 중에서는 사실은 금액은 정말 안 좋게 네트로 들어오는 포지션은 작지 않을까. 예, 그렇게로 생각을 합니다. 또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제 동향을 보면은 최근에 보면 신용융자 잔고가 20조 원을 넘어섰고 어떤 증권사는 보니까 자기네 내줄 수 있는 만큼 다 내줘가지고 신용융자를 이제 중단한다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네네. B2가 커지고 있고 네. 또 한켠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증시 하락에다 베팅을 하는 인버스 ETF도 많이 사고 계시고 그래서 이건 뭐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좀 혼란스럽기도 하거든요. 네, 네. 예. 지난 고점을 말씀을 드리면은 네.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증시 고점이 21년도 이제 상반기에 나왔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는 고점을 21년도 1월 달에 기록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보시게 되면은 거래 대금이 급증을 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먼저 빠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 네. 이후에 거래 대금이 급증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보시게 되면 다 동시에 나타납니다. 아마도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이 신용융자를 낼 거고요. 네. 아마 모든 증권사가 이제 한 군데가 아니라 이제 말을 하게 되겠죠. 조치를 취하겠죠. 그리고 인버스가 아니라 이제 레버리지 쪽으로 또 가고 그리고 거래 대금이 당시에는 코스피닥 합쳐서 50조에서 60조 정도가 됐습니다. 네. 지금은 코스피하고 코스닥을 합치면은 20조 중반 정도 나오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뜨거움이라는 거는 고점에서의 뜨거움이라는 거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부분이다라는 것이고요. 그에 비해 가지고서는 지금은 단기 과열은 분명히 맞을 수 있다. 왜냐하면은 10초대였었던 것이 증가를 했고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신용이 증가하고도 분명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거로 봤었을 때 우리가 뭔가 흐름이 변했다, 네. 장세가 변했다를 말해줄 정도의 수급이냐라고 하면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좀 이르다. 네, 그 과거 수급 수준은 상당합니다, 진짜. 네네. 좋습니다. 오늘
중국도 다녀왔고요. 영국도 다녀왔고 미국도 다녀왔습니다. 다시 이제 한국에서 마무리를 했고요. 86번가 정광우 대표 통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한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인천지원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종합금융지원센터를 오늘부터 운영합니다. 지원센터에서는 경매매각 유예 조치 관련 신청 접수와 진행 상황 안내, 금융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연립빌라, 소형 오피스텔 등의 전셋값이 매매 가격에 육박하는 깡통 전세 우려 지역이 전국적으로 25곳이 넘는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집단 전세 사기에 따른 임차인의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전세 보증금에 따를 위기에 처한 세입자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달 20일까지 수출 금액이 1년 전보다 11% 줄어 4월에도 감소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수입액의 수출액을 웃돌면서 무역 수지는 41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 이달 20일까지 누적된 무역 적자는 265억 8,40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3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공산품과 서비스 가격 인상 등의 영향으로 한 달 전보다 0.1% 상승해 석 달째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오름폭은 올해 들어 계속 축소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자, 금요일에 애프터 서비스 시간 곽지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질문부터 들어가 보죠. 네, 4605번님이 보내셨습니다. 미국차 보조금 언제까지 준다는 건가요? 미국에서 전기차를 사면은 정부가 보조금을 해주는 것. 네. 이게 IRA라고 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서 이제 주게 되는 건 네. 23년 4월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고요. 네. 32년까지입니다. 2032년 그러니까 10년 동안 주겠다 이런 겁니다. 정부가 목표가 있으니까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대당 최대 이제 7,500달러를 주는 건데 네. 신차 중에서 전기차 비중을 높이려고 하는 거고 그게 2030년까지는 한 54에서 60%까지. 그리고 이 보조금을 마지막까지 주는 32년 기준으로 보면은 최소한 한 64%까지는 끌어올리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는 겁니다. 64에서 아마 67%까지도 해서 친환경차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것이고 그게 10년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7925번님이 보내셨습니다. 이 특허권 존속 기간이 20년이라고 들었는데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고 보내셨어요. 곽지연 리포터가 직접 알아보셨죠? 네, 알아보니까요. 7925번님 잘 알고 계시네요. 이 특허가 등록되면은 그 특허권의 존속 기간은 특허 출원일로부터 20년까지입니다. 근데 여기에 특허권 존속 기간 연장 제도가 있어요. 네. 그 20년의 특허권 존속 기간이 뭐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지연되면은 그만큼 더 준다는 거죠, 시일을. 뭐 예를 들어서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요, 뭐 임상 시험도 해야 되죠. 또 규제 기간에 허가 심사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만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을 더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20년의 특허 기간이 뭐 특허 등록일로부터 뭐 23년이 되기도 하고 또 25년이 되기도 하는 거죠. 아하, 좋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네, 청취자 김성일 님이 보내셨습니다. 이 부동산 계약할 때 아니 도장 찍자마자 전산 등록하면 안 되나요? 못하는 건가요? 할 수 있죠. 할 수 네. 있습니다. 다 방법이 있고요.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지금도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자 방식으로 이제 부동산 계약을 하게 되면은 임대차 계약일 경우에는 확정일자 부여까지 자동으로 되고요. 네. 그리고 매매일 경우에는 실거래가 신고까지 자동으로 됩니다. 네. 그래서 최대 기간 한 60일까지도 단축할 수 있다라는 편리함이 있는데 네. 근데 살펴보니까 이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쓰는 비중이 2020년 기준으로 2.5%밖에 안 돼요. 오, 예. 그러니까 거의 안 쓴다라는 거죠.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너무 거래 정보가 많이 노출되는 것 아니냐라는 염려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공인중개사분들이 직거래 같은 거 우려를 해서 잘 이거를 사용을 하지 않으려는 것도 좀 있다고 하고 네. 그냥 종이 계약이 더 편리하다라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이게 공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전자계약이다 보니까. 그리고 중간에 뭐 잔금일을 바꾸거나 중도금 주는 날짜 하루 이틀 조금 변경합시다라고 조율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럴 때 전제 계약은 그 하나하나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공인인증으로 다시 또 들어가서 그래서 아직은 조금 불편함이 있어서 많이들 좀 안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다음은 이 전세 사기 관련된 질문도 보내주셨습니다. 8937번님은 이 세입자가 근저당 설정에도 피해를 보는 건가요? 이때 근저당권, 저당권 차이는 뭔가요? 용어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 쉽게 생각하면 참 쉬운 건데 네. 저당권은 쉽게 말하면 담보권입니다. 내가 돈을 빌려줬어. 내가 채권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저걸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가 나에게 있어라고 담보권을 행사해 놓고 그걸 걸어 놓는 걸 바로 이제 저당권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넓은 의미죠. 근저당권은 저당권의 한 예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근저당권은 지금 내가 빌려준 금액만 걸어 놓는 게 아니라 혹시나 이 사람이 갚지 않을 수도 있네. 그러면 연체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1억 원을 빌려줬을 때 1억 원만큼만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는 게 아니라 1억 한 몇 천만 원까지 미래에 발생할 비용까지 감안을 해서 넓게 잡아놓는 걸 근저당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담보 비율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는데 네. 한 120%, 130% 걸어놓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다음은 1664번님 보내셨는데요. 이 경매와 공매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아하. 아까 그 원탁의 기자들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네. 경매는 대부분 이제 민간 금융회사들이 넘겨버리는 게 경매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자기네가 빌려준 대출 금액을 갚지 않았을 때 경매로 넘겨버리는 거고 네. 공매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못했다 하거나 아니면 형사법을 뭔가 법을 위반을 해서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니까 국세징수법 아니면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정부나 공공기관이 넘기는 걸 공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매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이걸로 투자도 많이 하시는데 네. 각 관할 법원에서 현장 입찰을 하게 되고 대법원 경매 정보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고요. 공매는 온비드와 같은 인터넷 입찰을 통해서 살펴보고 직접 투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은 조용수님 외에 많은 분들이 보내셨어요. 또 많이 기다리셨는데 별책부로 다시 안 하나요? 이렇게 많은 분 문자 보내셨습니다. 한 달 조금 넘게 저희가 뭐 MC도 바뀌고 하면서 좀 쉬었는데 네. 내일 다시 이제 재개가 됩니다. 내일 토요일 오전 9시 5분에 별책부로 조금 형식이 달라지는데요. 네. 뭐 저도 나중에 책을 선정을 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정말로 전문가들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 혹은 투자의 전문가들이 책 내용을 쉽게 풀어주는 방식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연투자자문의 박성진 대표님이 정말 책을 엄청 많이 읽으시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훌륭한 스토리텔러입니다. 예, 그분을 통해서 그 마크 뷰캐넌의 우발과 패턴이라고 하는 아주 심각할 정도로 어려운 책인데 네. 신기한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심각할 정도로 어려운 책을 정말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십니다. 네. 이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내일 9시 5분에 채널 네. 고정하고 있겠습니다. 토요일입니다. 네. 박지현 리포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영사오사님이 오늘 정답자 이대호 편집장님 제가 커피 쿠폰 쏩니다라고 해주셨는데 제가 오늘도 그 경제상식 퀴즈 정답을 미리 이제 누설을 해버렸죠. 아니 근데 다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제가 수학여행을 수학까지는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아무튼 고맙습니다. 성공예감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저는 이대호였고요. 내일 아침 9시 5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별책 부록으로 찾아갑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